없었어요. 예전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여기 쭉 들어오니까 현수막에 사람 사는 세상 앞에 원칙과 상식이 있어서 그게 새삼스럽게 보였어요. 선생님 아까 묘역 참배하시면서 좀 눈물 보이신 것 같던데 혹시 좀... 눈이 좀 시더라고요. 자, 영상 보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 어제 봉화마을을 찾은 데 이어서 평산마을까지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이렇게 참배하는 모습까지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의 일정들을 저희가 좀 전해드리지 못해서 그거 이어서 오늘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임재 변호사, 여기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인데 네. 이게 막걸리가 보여요. 두 분이서 막걸리를 5병이나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 나눴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진만 보더라도 지금 한 3병 정도 저희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하나, 5병이나 둘, 셋. 5병이나 드셨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각별한 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식사하면서 술 한 잔 기울이는 거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띈다고 해석하시는 분들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 나눴냐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비공개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졌고요. 한 2시간가량 이 막걸리를 곁들여 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서로 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만 전해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뭐 중요한 내용도 있었다. 당부의 말도 문 전 대통령부터 있었지만 뭐 밝히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뭐 나라 걱정을 했다고 애둘러 지금 현 사태를 비판하는 듯한 말도 찾아볼 수 있었고요. 특히 이 막걸리에 주목하실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막걸리인가 봐요.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팔지 않는 그 금정산성 막걸리를 직접 구해 오셔서 같이 마셨다고 하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예. 아주 구체적인 말까지는 없었지만 서로 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뭐 당부한 게 있었지만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당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게 기자가 질문을 해가지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말하기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이낙연 전 대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거나 별로 유리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얘기를 꺼냈을 때 파장이 일 가능성. 뭐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당의 화합을 위해서 뭐 이재명을 만나라, 이재명을 도와라, 뭐 이런 식의 얘기 비슷한 얘기에 있을 가능성. 근데 지금 어쨌든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네네. 이낙연 대표가.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얘기를 꺼냈을 때 그러면은 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데 말도 안 들어?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굳이 얘기를 안 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 실정, 이 폭정에 대해서 뭐 강하게 맞서라, 뭐 좀 센 발언들이 나왔을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거냐 또 뭐 이렇게 뭐 그럴 해석될 수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을 가능성.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맞서라 이런 얘기를 할 분은 아니시고 너네 이재명을 만나라 이렇게 구체적 얘기하실 분은 아니에요. 스타일 자체가. 근데 사실 이제 최근의 어떤 상황을 보면 네. 이런 문제가 있죠. 일단은 지금 이낙연 전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 2년 정도 같이 청와대 같이 보좌를 했었죠. 그렇죠. 국정을 이낙연 전 대표 보좌를 했었잖아요. 근데 또 최근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추미애 장관이 이낙연 전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죠. 맞아요. 뭐 이낙연 전 대표들도 뭐 수박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성 팬덤층이.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공격받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면 아마 두 분이 이재명 대표보다는 훨씬 가까웠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스타일은 원론적 얘기를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예상하건데 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또 민주당을 위해서 좀 열심히 일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워딩만 보면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열심히 일해야 하고 뭐 민주당을 위해서 일하냐. 그러면 정책에 개입해서 뭔가를 정리해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파장이 불어일으킬 수 있죠. 원론적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원론적 얘기라도 그 무게를 어떻게 두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현 상황 자체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어서 어떤 말을 하든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말 꼬투리를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막 구체적인 얘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 이제 거는 정치적인 해석들이 붙는 걸 좀 경계를 한 모양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낙연 전 대표에게 함께 취재간 기자들이요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와는 언제 만날 겁니까? 물어봤더니 지금 일정을 조정하고 있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줄다리기는 없어요.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자, 당 내에서는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인지 들어보시죠. 김연경 혁신위원장님께서 주선하셔서 네.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의 만남을 주선하시라. 그 제안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단 쌍피죠. 네. 김연경 혁신위원장의 존엄과 네. 권위와 위신도 높아지고 네. 그리고 이재명, 이낙연 두 분 모두 누군가가 뺨을 때려주기를 지금 원하는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만나야 되는데 누가 좀 중매장이 매칭메이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김연경 혁신위원장님. 아마 김연경 혁신위원장님도 제 방송을 들으시면은 예. 안민석 의원이 좋은 제안을 했네. 김준일 에디터. 김은경 위원장이 방송을 들었으면 안민석 의원이 좋은 제안을 했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준일 에디터가 주시기에는 이 안민석 의원의 아이디어요. 점수로 치면 몇 점 주시겠어요? 일단 창의성 점수와 실현성 점수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창의성 91점, 실현성 51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민석 의원이 이 방송에 나와서 이게 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들을 해요. 예전에 가끔 그럼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탄희 혁신위원장, 이탄희 의원이 혁신위원장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야 참신하다.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았거든. 이탄희 의원이 받을 이유도 없고 당내에서 뭐 이견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혁신위원장 하면 괜찮겠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면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나서서 중재하면 되지. 뭔가 참신해 보이는데 네. 가능성 매우 낮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를테면은 이낙연 대표하고 고리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는 고리가 있어야지 이게 뭐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낙연 대표 전 대표가 좀 생뚱맞아지는 거죠. 줄다리기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 김은경이 중재를 하니까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뭐 이게 모양새가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런 중재를 받기도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낮지만 어쨌든 당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점수는 제가 100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참신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이 김은경 위원장 얘기 나온 김에요. 민주당 혁신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6차례인가요? 비공개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를 공개하면서 모두 발언을 공개했는데 민주당에게 조금은 글쎄요, 많이 좀 아픈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얘기 좀 듣겠습니다. 일부 당의 인사들이 탈당, 신당, 분당 등을 언급하며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과 대한민국의 운명보다는 자기 정치에 급한 나머지 자중질환의 모습도 보입니다. 기강이나 기울이 없는 조직을 민주적인 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합지졸이나 콩가루기관이라고 그러죠. 저희 위원장님은 우아하게 둘러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꼭 집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주 부의장님, 그게 사과하는데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송영길 전 대표님, 검찰하고 싸움은 법정에서 하십시오. 어쨌거나 그 일로 지금 당은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옆집에 불구경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석 변호사, 지금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콕콕 집어서 비판을 했어요. 그 오랜만에 돌직구네요. 근데 사실 혁신이랄지 정치인 저렇게 이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혁신위원회 역할 자체가 사실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거든요. 네. 아까 그 이재명 대표하고 그 이낙연 둘이 만남에 대해서 혁신위원장이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사실은 그건 혁신위원장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자체는
혁신은 지금 민주당을 갖다가 정말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걸로 해서 새롭게 탄생시켜야 하는데 그렇죠. 지금 1호안이 뭐였습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아무것도 없죠. 그다음에 이제 꼼수 탈당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뭐가 없어요. 없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정권을 다 주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나 한 일도 없죠. 가장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두 가지가 과연 혁신위에서 할 일을 잘 했느냐 그건 논외로 치고 네. 당에서 이걸 받아줘야지 혁신위에 동력이 붙는 거거든요. 뭐 그렇죠 뭐. 근데 지금 아무런 것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아마 김연경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서영부 위원도 아마 불만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김연경 위원장은 그냥 돌려서 얘기하는 거고, 네네. 근데 서영부 위원은 이제 그 불만을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혁신위의 주체, 대상, 범위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고 실제로 어떤 도덕적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랄지 뭐 여러 가지가 사실은 전제가 되지 않고는 혁신위를 끌고 갈 수 없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묻어두고 보류하고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혁신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서복경 의원이 언급한 이 3명의 이름 중에 마지막으로 언급됐던 이상민 의원이요. 최근에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유쾌한 결별을 언급하면서 분당 가능성을 시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박지원 전 원장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얘기 좀 듣겠습니다. 나 한번 해봤잖아요. 분당하고 싶은 사람은 박지원이한테 물어보고 해라. 물어보면 나가면은 얼마나 춥고 배고픈지 한번 해봐라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 당원과 국민들은 민주당이 단합해라. 그리고 강한 민주당이 되라. 무슨 유쾌한 결별. 유쾌한 먼저 자기 나가지 그럼 뭐. 윤석열. 그래서 저는 단합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분당 얘기 뭐 계속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분당 얘기는 나오긴 하지만 이거 가능성 없다라고 대체적으로 좀 입이 모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김준일 에디터 생각도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일단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해봐서 아는데 춥고 배고프다 이런 거고 이상민 의원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지붕에서 뜻이 맞지 않는다면 유쾌한 결별을 각오해야.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각오라는 거는 그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지 이제 내가 나가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부분 네가 나가라예요. 네 쪽이 나가라. 우리는 여기 남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친명계와 비명계의 생각이 미묘하게 다른 부분도 있고 친명계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제에 가되 최악의 경우 비대위를 가더라도 친명 비대위로 가겠다. 이런 생각이고 비대위 쪽에서는 이재명하고 같이 못 간다는 측도 있고 아니면은 혁신하는 거 봐서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분당 가능성을 높은 어떤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최악의 경우 이제 이 가능성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이나 뭐 대장동 관련해서 유죄가 1심에서 나왔을 때 네. 이게 이제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재명의 거취를 놓고 당대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당이 쪼개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이제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짧게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혁신위 봤는데 사실상 공식적으로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이라고 하는 게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꼼수 탈당 방지안 뭐 이런 건 얘기 다 나왔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아직은 나온 건 아니고요. 자, 지금 혁신위가 출범한 지가 한 보름 정도 됐는데 글쎄 이 속도가 혁신의 속도가 지금 이게 맞게 가는 속도가 맞나요?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굼뜨고 답답하다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 다만 예전 사례를 보면은 2015년에 이제 김상곤 혁신위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5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끝났어요. 정확하게 5달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혁신안이 나오는 게 좀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지도부에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반응들이 1호도 지금 대충 이게 받은 건지도 모르겠고 안 받은 건지도 모르겠고 뭐 애매모호하게 조금 뜨뜻미지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이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여론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까지 나눠봤고요.